그 지난해 있었던 유해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 좀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민원사주 사건이 대한민국 방심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와 대통령실, 방심위가 합작품을 만들어서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는데 PPT 한번 보시죠. 9월 4일 날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대통령실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뉴스타파의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가 최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공식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270건,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압박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다량의 270건이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127건이 유해림 위원장의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그 언론노조가 수십 년 동안 그 언론 장악에 맞서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지금 벌어진 이 민원사주 사건에 대해서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목에서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독립기구의 형식이지만 방송의 공공성 또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 방송심의라는 제도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해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민원사주 등을 통해서 정치 표적 심의를 통해서 내려진 제재 조치 29건이 전부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실 정치 심의가 남발되면서 방송심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또 한 측면은 유해림 씨를 포함해서 최근 언론 공공기관에 비슷한 이념 성향을 지닌 관변 언론단체 출신들이 곳곳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방송심의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들을 붕괴시키면서까지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그 대가로 다른 형태의 공직으로 보상을 받고 억대의 국민 혈세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방송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켜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들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민원사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경찰에 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유해림 씨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사주한 시점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경과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통신기록 확보 등이 불가능해지고 경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방조하고 증거인멸에 경찰이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가면 더 놀라운 것은 유해림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회피해야 되는데 전체회의와 소회에서 8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은 내부 직원이 심의 왜 회피하지 않냐는 어떤 공식 문제 제기도 또 묵살했고 그리고 직속 부속실장을 시켜서 게시글을 내리라고 압박을 했고 또 10월 12일에는 김유진 방심위원이 소위석상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것도 묵살이 됐고 그러고 나서 과태료 등 중징계 폭탄을 터뜨리고 저는 이 방심위가 방통위 대통령실 등과 공모한 매우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악질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색출한다며 강제 수사력을 동원했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일본 헌병대와 친일 순사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분들이 대표 발의한 유해림 방지법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방심위원장의 이런 행태와 방심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일임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희 참고인, 네. 그 유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가족, 지인들 약 4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선은 류일임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직원이 좀 이상하니까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구글 검색하니까 그 류일임 씨와 쌍둥이 동생이 위원장 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9월 12일인가 13일에 성균관 단체에 같이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글에서 그 유일임 위원장 동생 이름이 검색이 됩니까? 그 기사하고? 이름 두 개를 같이 검색을 하면 지금도 상단에 노출이 되는데 그 기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류일임 씨 동생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기사에서 내용이 삭제되어 예,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PPT 좀 보시죠. 그 과거에는 유일임 위원장 동생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돼 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래서 저는 작년 9월 14일에 종편 보도 채널 팀장의 보고 자료에도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돼서 삭제되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정 내용을 삭제된 게 증거 인멸 시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거는 뭐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임 위원장 동생 외에도 다른 지인들이 민원 사주를 넣었다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방심위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이 이름이 아주 특이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그분이 박욱이라는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정년 퇴직하고 나서 그 류일임 씨가 대표로 있었던 미디어 연대라는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는 공동 대표까지 됩니다. 그분이 최초로 9월 4일에 최초로 민원을 접수를 했고요. 방심위 직원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박욱이 씨하고 유일임 위원장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을 같은 시기에 다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민원을 취하했죠. 네, 취하했습니다. 어떤 민원을 취하했어요 그때?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전에 듣기로는 9월 4일에 민원을 제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9월 14일에 종편보도팀장이 류일임 씨에게 보고를 한 직후에 네. 2시에 보고했는데 3시경에 사무처로 민원을 취하하겠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정리해 보면 조직적인 민원 사주가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 민원 사주를 알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직적인 은폐와 저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이 민원사주 의혹은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민원사주 의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부분도 좀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